네, 오늘은 그 병자호란 그 직전까지 그 당쟁에 빠져 있는 그 사대부들 그리고 그 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쟁하면은 그 조선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한때는 저희가 당쟁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사관에 그런 그 학설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그 당쟁이 때문에 이 조선사가 이 유교 문화가 꽃피웠다라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평가 부분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조금 이제 그 하나의 그 사건으로 또 우리가 당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이 가슴 아픈 또 이 당쟁사가 또 있습니다. 예로 이제 그 병자호란이 바로 발생되기 1년 전, 그리고 또 이제 2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유림의 이 세계에서는 이 당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현실 정치와 무관한 그런 이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이 당쟁의 또 한편으로는 되게 중심적인 중요한 또 학설이거든요. 이 성리학이 고려 사회의 귀족 사회를 무너뜨린 또 진보적인 이념이기도 했고요. 또 이 성리학이 뭐라고 그럴까요? 현실 정치에 어떤 자기들이 공부했던 것 갖다가 현실 정치에 구현하면서 적용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당파, 특히 사색 당파였지만 특히 이제 두 당파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제 조선사의 당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사실은 고려 말은 진보적인 의미였고 또 성리학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주에 대한 자연, 인간의 본성 이런 철학적인 걸 탐구하는 또 학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현실 정치를 도덕 정치로 구현하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할 때 새로운 정치 사상으로 맞이했던 거였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게 상당히 낡은 정치로 이제 변질되는 거죠. 이것이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의 당파를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 옹호하는 하나의 이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선에서 병자호란 직전에 먼저 임진왜란을 때 이제 선조 임금이 계셨죠.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선조 때 8년, 선조 8년에 1579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당쟁이 조선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초는 김효원 이라는 사람이 이조 전랑직을 맡고 있었어요. 이조 전랑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오품의 정랑과 정육품의 좌랑을 통칭하는 통틀어서 말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급 관리직이었죠. 왜냐하면 정일품, 이품, 삼품, 사품도 있는데 오품, 육품이 이조 전랑직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이조 전랑직에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이조 전랑직을 맡고 있었을 때 당시 선조의 선왕이었던 명종의 그의 동생들이 심유겸, 심춘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춘겸을 이조 전랑직에 추천하면서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당쟁의 처음이.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인은 김효원, 그리고 유성룡, 그리고 서인은 심우겸, 그리고 정철 이런 분들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조 전랑직을 심춘겸을 선왕에 비었던 남동생을 갖다가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김효원이라는 이조 전랑직에 있었던 분께서 외척이 어떻게 이런 청직에 중요한 청직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게 이조전랑직이 무슨 뭐 아무 물건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로 이래 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그 중심으로 서로 뭉쳐지게 됐던 것이었죠. 자, 이조전랑이 어떤 자리냐면은 아주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인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후보자 명단 작성하는 게 시키면 그 작성하면 되지라고 그 말할 수 있겠지만은 판서급 인사들이, 판서급 벼슬 아치들이 문시 인사 때 그 인사자 후보자들을 이렇게 이제 지명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조전랑의 이 직이 이제 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전랑들이 봤을 때 이번 판사가 지명한 문실 인사들이 적합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판단되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또 자신들이 또 그 새로운 인물로 추천을 또 하면서 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관여를 하니 그 낮은 직급에 있는 그 관원들이 아주 그 자리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들이나 판서들도 자기들 세력으로 이 이조전랑직을 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네 그 파벌의 인사를 등용시키기 위해서는 저 직을 갖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한 그 자리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자천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천대법인데 전랑은 자기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해서 임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저 전랑직은 그 이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홍문관이나 또는 그 다른 그 사원부 사관원의 이런 그 데도 이런 자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품, 6품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인사에 관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자천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혜원이 자기의 자리의 후임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었음에도 외척이었던 심의겸이 자기의 동생을 이조전랑직에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발끈했던 거였죠. 그리고 통청권은 뭐냐면 이 3품 이하들, 3품 이하들의 그 인사, 그러니까 뭐 홍문관, 그리고 3사, 그러니까 대간원, 대사관, 이런 뭐 4품, 뭐 3품, 이런, 뭐 5품, 이런의 그 실무적인 또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관들,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원에 있는 관원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이조전랑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그 자리였겠습니까?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죠. 조선 사회에서 저렇게 5품, 6품이었던 낮은 직책에 있던 관원들이 판서들의 그 인사, 뭐 이러한 데를 자기들이 스스로 좌지우지를 했던 그 바로 직책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의 그 인사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그 낮은 직급이 높은 직급들을 견지하는, 그래서 권력을 균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리가 이조의 그 전랑 직책이었습니다. 이조전랑이 너무나 그 막강해지고 권한이 세지기 때문에 이제 숙종 때는 자천제를 천대법, 그 천대법을 폐지시키고요. 영조 때는 또 통청권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 이후에 대신들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다 인사권을 장악하고 조선사의 권력 균형의 이제 그 틈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저러한 시스템을 인정하고 인사 제도에서 그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혁신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정부 사회에서 공무원 인사제도를 이걸 또 비교하자면 상당히 혁신적이었던 그 제도였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의 시초는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동인은 김혜원, 서인은 심의겸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하면서 이러한 그 관직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갈라지면서
정말 현실 정치와 무관한 이러한 그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처음에 선조 때 이제 그 서인의 그 김효원, 서인의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그 심의겸, 그리고 동인은 이제 뭐 김효원, 이렇게 이제 이제 갈라지면서 저 동인을 보시면은 또 이제 서인과 동인을 내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또 갈라져요. 그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서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갈라진 거예요. 강경파, 그리고 좀 온건파 하면서 그 남인과 북인이 이제 그 두 파가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북인이 대북파와 서북파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 대북파는 광해군을 옹립하는 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을 왕으로 이제 즉위시키는 그걸 옹립하는 파가 대북파고, 서북파는 광해군을 옹립하는 걸 반대하는 파였죠. 결국은 광해군이 왕이 됨으로써 대북파가 또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북파는 이제 무너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북파가 이제 이 조정을 장악하지만 인조 반정을 통해서 다시 또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북파는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너지고 이제 서인이 이제 다시 등용이 되는 겁니다. 그 서인이 이제 등용이 되고 서북파에서 남은 서북파가 다시 또 정권에 같이 협력하게 돼서 이제 조정에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숙종 때 들어와서 이제 서인이 다시 노론과 서노론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소론과 노론으로 남아지는 건데, 저기에서는 또 이제 서인은 숙종 때 상당히 장혜빈, 최숙빈, 주로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이제 노론과 서노로 이제 나눠주고, 경종 때는 이제 경종을 왕으로 즉위하느냐, 폐지시키고 영조를 또 즉위하느냐, 이런 문제로 또 이제 노론과 서론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과 남인은 계속 이제 이 파가 계속 남아 있다가, 남인과 이제 서론은 이제 경종을 왕위로 이제 즉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노론은 영조를. 근데 결국은 이제 노론이 승리함으로써 영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벽파, 사도세자 건으로 또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영조가 너무나 이 복수로서 사륙의 시대가 계속해서 당쟁으로 이루어지니까 탕평책을 내놓은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 그 탕평채 안주 있죠? 여러 가지 야채를 섞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내놓으면서, 술안주 내놓으면서 이렇게 다 섞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냐. 왜 조종이 이렇게 좀, 싸우지 말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정진하자. 이런 거로 이제 탕평책 정책을 출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외척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림은 이렇게 이제 붕당으로서 나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림이라는 건 또 선조 이전에는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했죠. 개국가 조선을 세웠던 개국공신들이, 훈구파 공신 있는 사람들이 왕과 신하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사림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훈구파가 몰아내고 다시 이제 사림이 선조 때 정권을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서인과 동인이 이조 전랑직 때문에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다가 서로 점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벌한 이런 이제 붕당이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병자호란 직전까지 이제 이 붕당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가 이제 문묘종사의 논쟁이 있습니다. 문묘종사라는 건 뭐냐면, 문묘에,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을 문묘라고 해요. 그 문묘에 공자님, 맹자님,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자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그럴 때는 공자, 맹자님 이런 분들을 이제 성인, 그리고 이제 현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의 대가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성인들을 모셔 있는데, 여기에
자기 파의 그 스승들을 모시고자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직전의 문묘 종사 논쟁이라는 건 바로 이 서인들이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율곡 이이와 성원 이제 성원을 그 율곡과 성원을 우계 성원을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서인들은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막 모시고자 노력을 했다가 서인들이 이제 막 전국에서 막 유림들 그리고 특히 성균관 유생들이 이제 상소를 막 계속 올려요.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이이와 그 성원을 문묘에 종사를 시켜서 제사를 받게 하자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리고 또 막 그 지방 특히 그 영남에 있는 유생들 이 사람들은 주로 남인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생들이.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서인들 그리고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하니까 남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남인들은 이이와 그 성원이 문묘 종사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이는 젊었을 때 한때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신사임당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때 뭐 이렇게 이제 삶의 고민을 하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한때 중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중이 됐는데 어떻게 그 중을 한때 중이었던 사람을 이 문묘에 배양하느냐라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계 성원은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의주로 피신을 갔을 때 그 당시 파주에 있었는데 그 왜군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선조를 모시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인들이 우계 성원도 임진왜란 때 임금을 모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문묘에 종사 배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인들이 특히 유생들 성균관에 있는 그 서인들 계파의 유생들이 막 그 270여 명의 또 임금께 상소를 올리고 또 막 문묘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수업 거부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이 영남에서 궁궐로까지 와가지고 상복을 입고 시위도 해요. 반대 시위를. 그러니까 막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병자호란 1년 직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 북방에서는 홍타이지라는 그 청태종이 몽골군과 연합해가지고 후금을 이제 그 나라를 만들었고 후금을 여진족이 후금을 만들었고 후금과 몽골군이 명나라를 압박하면서 중원을 쳐내려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선에게는 그 물자를 군수 물자와 식량을 보내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병자호란 직전에 그 정묘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이 그 형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우국 조선이 그리고 형의 나라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 물자나 식량들을 막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정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조정은 계속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그 문묘 종사 논쟁으로서 치열하게 막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타이즈가 이제 막 이렇게 조정과 대신들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그 청태종은 조선에 자기가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한다. 그러니까 이 후금에 사신을 보내라라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조선에. 그런데 이 조선의 이 사대부들은 또 상소를 막 또 올립니다. 무슨 상소냐? 그 사신을 목을 베어 죽여라. 그리고 그 국서를 불태워라. 목을 베어서 사신을 보내라. 막 이렇게 막 정말 이 동북아 정세와 무관한 현실 정치와는 정말 동떨어진 이런 이런 정치적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후금의 사신은 부랴부랴 황급히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황제 즉위식이 열리게 됩니다. 심양에서. 조선에서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덕헌이라는 사람과 이확 그 사람이 이제 서인에 있던 그
대신들이 이제 즉위식에 사신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덕헌과 이황은 황제 즉위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궁배렌이 이제 황제가 된 거니까 그 후금의 하나의 그 왕에서 그래서 이제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궁사배도 하고 예를 갖춰야 되고 하는데 우리 조선의 사신 2명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 버티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즉위식 때 그 처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니 청의 나라의 관리들이 이 조선 사시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청황제 태종은 이런 그 사소한 것에 분개할 필요 있느냐. 그냥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이 국서를 갖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이제 됩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 국서를 차마 조선 정부에 갖다 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오랑캐 국서를 이 명의 어떤 자기들이 우리나라가 명의 그 조선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랑캐가 국서를 보낸 거를 그 접수를 시키게 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만주에서 그 다른 그 종류에 적고 그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갖고 들어와요. 이제 국서를 칙서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 조정의 또 사대부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했느냐? 어떻게 그 서신을 갖고 오고 또 그 가서 그 청나라 즉위식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면서 치욕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여라. 또 이 조정에서는 합니다. 결국 그래서 나덕헌과 이황은 평안도 오지로 그 귀향을 갑니다. 그게 병자호란 직전에 이 조정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문묘 종사의 논쟁과 청나라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국가가 중국 큰 그 땅을 다 그 차지하고 황제로 등극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때 그러한 그 사대부의 어떤 그 정신 기계, 아주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면에서, 국정 운영의 면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조정의 그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이제 청 침략 2달 전까지 바로 이제 2달 됐어요. 청이 병자호란을 로 쳐들어오기 바로 2달 전에도 이 유림들은 문묘 종사의 논쟁으로 과거를 막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이 막 들고 막 일어났다고 그랬죠. 남인들이 막 문묘 종사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인조가 남인들 유생들을 6명을 갖다가 이제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의 유생들 나머지까지도 전부 다 우리도 벌을 자청해요. 그리고 과거 응시를 안 보겠다. 그리고 영남에 있던 남인들도 모두가 과거 응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서인들도 유생들도 우리도 거부하겠다. 남인들의 그런 태도에 우리도 거부한다. 과거 응시를 완전 거부하고 집단 성소가 막 2달 전에 막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난 지가 10년 전,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가 40년 전이에요. 끝난 지가. 정신 못 차린 거죠. 군비를 확장하고 이런 무신들의 어떤 그런 대형들이 오히려 더 국정 운영에 참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논쟁으로 이 2달 전에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청나라가 청태종이 이제 군사를 끌고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했던 거죠. 거의 한 2달 만에 한양을 또 점거하게 되고 우리 인조는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삼전도비가 이제 세워지게 됐죠. 자,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문묘 종사가 다시 또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호란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하와
이제 그 황제와 신하국으로 이제 됐던 거죠. 그런데 호란이 끝났는데도 인조 때는 이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임금이 효종, 현종이죠. 그래서 효종, 현종을 거쳐서 숙종 때 다시 이제 이게 문묘 종사가 정쟁이 다시 점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숙종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바로 경신왕국 때 다시 그 서인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드디어 58년 만에 문묘 종사 논쟁이 벌어진 지 58년 만에 율곡위와 우계 성혼이 문묘의 성균관 현재 대학교에 있는 대성전에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 기사왕국 때 남인이 또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또 문묘에서 빼요. 그 신의를 또 뺍니다. 그리고 갑술왕국 때 다시 또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다시 또 서인들이 두 분을 뒀어요. 그 유림의 그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떤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이제 조용한 틈을 보다가 숙종 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모셔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건 삼전도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삼전도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대청황제 공독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이 인조에게 이제 삼전도에서 9번 엎드리고 머리를 세 번 자라고 머리를 그 땅바닥에 그 피가 날 정도로 찢는 거죠. 구곡두배에 그거를 이제 하고 했던 자리, 거기에서 이제 그 삼전도비를 이제 세우게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후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벌였던 일에 치욕으로 삼을 것을 훈기한다 하면서 저 삼전도비를 세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태 황제 그 공독비로 해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남아 있죠. 지금은 현재 저 원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석촌호수, 잠실의 석촌호수 있는 쪽이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여의도처럼 하나의 삼전도가 여의도처럼 작은 섬이 있었어요. 이게 삼전도예요. 삼전도.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잠실벌이 이제 그 새롭게 땅을 이제 그 간척하면서 다 이제 잠실이 된 거죠. 잠실벌이. 송파 있는 쪽이. 그래서 지금 석촌호수에 있는 중간, 호수 두 개에 있는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침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비가 가라앉는데 그 원위치는 그 아래, 호수 아래에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위에다 다시 꺼내서 저렇게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 저 복원은, 하지만은 삼전도비가 계속 세워져 있다가 고종 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제 패배하지 않습니까? 1904년이니까 뭐 그때 그 이제 패배하게 되니까 고종이 저 삼전도비를 파묻습니다. 그리고 치욕스럽게 이제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고종 때서야 파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다시 저걸 끄집어냅니다. 저걸 다시 아마 일부러 그랬겠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문체부에서 다시 수치스럽다고 그래가지고 묻었어요. 그러다가 1969년인가요? 그때 다시 그래도 문화재로서 사적으로서 의미 있다. 해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이제 있게 됐던 게 바로 또 삼전도비이기도 합니다.